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프린트부터 먼저 봅시다. 품사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윤회정에 나와 있는 개념이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 개념들이야. 개념이 1부터 10까지 전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품사의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품사라는 거는 단어를 갖다가 세 가지의 기준으로 나눈 거야. 작은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제일 작은 의미에 따라 가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역할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기능,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가지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 세부적인 사항에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의미부터 우리는 먼저 볼게요. 의미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어. 자,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해가지고 이름 명사 써서 이거 뭐예요, 얘들아? 명사죠. 그렇죠. 명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한 거야. 복습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시간, 행위 등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쓰는 말이 있어.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말 해가지고 대신해준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명사. 명사, 대명사 있고요. 자, 명사 예시 뭐 있었어? 책상, 이거 저거 가르칠 때 하는 책상, 연필, 필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의 이름도 명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대명사,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났어. 이거 저거 그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랑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지?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추가적으로 양이라고 했으니까 수량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거 개수랑 관련이 있는 양수사. 왜 양수사야? 수량할 때 량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앞에 왔으니까 두음법칙 적용돼서 양수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순서라고 했을 때 서랑 관련되어 있는 서수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수사하고 서수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명대수를 갖다가 앞글자 따서 우리 외워줘. 명대수, 명대수. 명대수 뭐야? 재민아.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무슨 언이라고 하지? 그렇지. 체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물어봤냐? 중학교 때 한 내용이거든요. 자,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언이 이거는 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문장 성분에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밑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체언이랑 같이 세트로 나와줘야 되는 친구가 있죠. 8번, 9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 사람이나 사물 따위에 뭐뭐나 뭐뭐를 나타내는 말, 동작이나 작용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 이 정의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거 뭐야? 움직일 동자 해가지고 동사가 될 수 있겠지, 동사. 이런 것들이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달리다, 먹다.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단어를 마주를 했을 때 움직임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동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성질이나 상태, 얘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어떠한 특성을 갖다가 성질이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상 이래가지고 얘는 형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예시를 들면 뭐가 있어?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뭐야? 얘가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사, 형용사 얘들아 묶어가지고 우리 이응이응이라고 하지.
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언이랑 더불어서 같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문법 개념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 용언이라는 것은 뭐를 서술하는 거야? 주어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 서술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미연이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 미연이가라는 주어를 서술해주는 부분이 용언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친구들도 같이 가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4, 5, 6, 7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단어, 이거부터가 중요한 거야. 자, 체언 아까 뭐라고 했지? 명사, 대명사, 수설을 꾸며주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형사.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자, 예세, 헌 같은 것들이 있어.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 내가 새 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했어. 새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발이라는 거 뭐에 들어갈까? 품사로 치면? 명사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명사예요. 명사 어디에 들어가? 체언이지. 체언을 꾸며주는 거 뭐야? 관형. 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는 품사로서는 관형사고요. 문장 성분으로서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 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신발 이런 것들이 관형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갖다가 용언이라고 얘기하지. 용언을 꾸며주는 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부사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품사를 물어봤으니까 부사가 될 수 있겠다. 예시를 들어보면 오늘 내일 모레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귀찮아 내일 가자 라고 했어. 자, 가긴 가는데 내일 가는 거야. 가자라는 게 품사로 봤을 때는 뭐예요? 동사지, 용언이지. 용언 꾸며주는 거 뭐라고 했어? 부사의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관형사, 부사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관형사, 부사를 묶어가지고 얘가 해주는 기능에 따라가지고 묶으면 다른 대상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 수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언이랑 용언처럼 뭘로 끝나요? 언으로 끝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으로 끝나요. 재민아, 폼폼프림 앞에 있는 에어컨 좀, 리모컨 좀 줘봐. 뭐 어떻게 된 거야? 부셨어? 줘? 응. 됐어. 너무 더운데? 어쩐지 온도가 28도야. 그래서 꾸며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수식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관형사 부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화자의 놀람, 느낌, 부름 이런 걸 나타내는 거. 부름 혹은 이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답합니다. 응답, 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감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탄사 예시를 보세요. 누구누구야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 누군가를 부르는 거야. 헤이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와, 아이고, 아차 이런 것들 뭐야? 감탄의 표현인 거지. 안타까움의 표현. 응은 뭐예요? 대답의 표현. 이런 것들을 감탄사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문장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말이 쓰여? 문장 시작할 때 우아하고 쉼표를 들어가 있지. 이러니까 얘는 뭐야? 독립적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 되게 되겠죠. 독립언. 독립언으로 구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다른 단어들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것에 무슨 관계?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 특별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거. 문법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일단 이 전체를 봤을 때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조사에 대한 설명인 거죠. 조사. 방금 전에 읽었던 문법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는 격조사에 대한 설명이야. 격조사가 뭐예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만들 수 있게끔 걔네들의 자격을 가지고 해주는 것들을 갖다가 격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해서 보조해준다,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 얘는 주어이고 얘는 목적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시켜주는 관계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미로 끝나는 거 뭘로 끝났어? 품사 물어볼 때 대부분 무슨 사로 끝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걔네들을 묶었을 때 언이 되는 거고 그거를 더 큰 형태로 묶었을 때 뭐부터 볼 수 있어? 용언부터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들아, 용언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사 형사는 바뀔 수가 있죠. 현재, 과거, 미래 등등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데 그래서 바뀌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가변어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의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변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냐면 용언의 활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용언의 활용이 일어난다. 자, 용언의 활용이 일어나는데 용언의 활용이 그러면 뭐예요? 자, 일단 용언의 구성을 알고 있어야 용언의 활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용언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지? 변하지 않는 부분과 변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말의 뿌리가 되는, 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어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오는 친구인 어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가 있었을 때 얘들아 중심이 되는 부분,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어간이란 부분이 변하지 않는 거고요. 뒤에 따라오는 어미 같은 경우가 변하는 애가 되는 겁니다. 용언이 활용된다라는 건 어디가 변한다는 얘기야? 어미가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어미가 변하는 걸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미는 굉장히 많아 얘들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어미는 다고니어 친구가 있습니다. 외워두면 편해요. 다고니어. 다고니어. 얘네들을 붙여보면 판별할 수 있어. 그런지 한번 볼게. 자, 아까 용언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달리다라는 거에 적용을 시켜봅시다. 달리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미를 바꿔봐. 달리고, 달리니, 달리어 이런 식으로 용언의 활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어디만 된다? 어미만 된다. 어미만 된다. 얘네들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전부 안 변한다라는 얘기야. 그럼 가변어가 있으면 변하지 않는 불변어가 있겠죠. 아니 불자 써가지고 불변어가 있습니다. 불변어가 있다고요. 얘네들 볼게요. 제일 쉬운 조사해 볼게요. 조사에다가 이가에다가 붙일 수 있어?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원래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가 뒤에 고 붙여볼 수 있어? 가, 고 붙일 수 있는데 그건 아예 원래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 거고 이 가는 아니잖아 그게. 그 다음에 가니도 마찬가지야. 가어도 말 안 되고 얘네들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 불변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품사책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정으로 갈게요. 아까 4쪽이었죠? 앞에서 프린트해서 했던 내용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위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 품사랑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필기할 내용이 있으니 이거부터 먼저 확인을 합시다. 아, 진짜로. 자, 품사를 얘들아 왜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할 문법 개념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알아둬야 되는데 품사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했을 때 얘 몇 개예요? 총 9개가 있어요. 그래서 9개를 가지고 있고 영어의 품사랑은 조금 다르죠? 자, 얘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변하지 않는 특성에 관심이 있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묻는 개념이 품사야. 성질,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 특성. 성질이야. 그래서 아까 뭘로 끝난다고 했지? 대부분 품사를 물어볼 때는 무슨 사로 끝나.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사로 끝나요. 근데 이거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로 문장 성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와요. 문장 성분. 자, 일단 문장 성분하고 품사는 개수부터 달라요. 문장 성분은 7개입니다. 7개예요. 그리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품사는 얘가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면 얘는 문장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거야. 문장에서 얘가 해주는 역할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역할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뭘로 끝나냐면 무슨 사가 아니라 무슨 어라고 끝나.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이런 식으로 어자로 끝납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거야. 예쁜 미연이가 있어. 그 다음에 예시 하나 더. 미연이가 예쁘다. 이 두 가지의 예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가지.
자, 선생님이 얘네들을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나눠가지고 분석을 각각 해볼게.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해가지고 나눠서 해볼게요. 여기서 예쁜 미연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는 품사야. 자, 미연이부터, 쉬운 미연이부터 먼저 가자. 미연이는 뭐예요? 품사 중에서? 명사지, 그치? 명사 중에서도 고유명사야. 사람의 이름이니까. 명사야. 그 다음에 예쁘다라는 거. 자, 예쁜이 미연이를 꾸며주지. 근데 예쁜이 가지는 품사는 뭘까, 형구나? 예쁜이 가지는 품사는 뭘까? 관형사. 그치? 이렇게 대답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말은. 자, 예쁘다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원래 품사는 뭐야? 예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 거야, 형용사 얘들아. 품사로서는 형용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 형곤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관형사, 관형어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품사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성질이야. 근데 문장 성분은 뭐냐면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봐봐. 미연이가, 자, 뒤에 있는 말이 있겠지? 예쁜 미연이가 뭐 산책을 간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미연이라고 했을 때 이 미연이가가 뭐가 될 수 있어? 주격조사. 얘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미연이야. 자, 품사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 미연이라는 게 아까 뭐였지? 품사로 봤을 때 명사야. 명사야. 명사 어디에 들어가? 더 큰 범주로 하면 체온에 들어가. 체온을 꾸며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지? 관형사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얘가 해주는 문장 성분의 역할에서 보면 체온을 꾸며주는 게 관형어라는 거야. 끝까지 쓸기에는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품사는 안 변하는 거야. 근데 문장 성분은 바뀔 수가 있어. 밑에 있는 예시랑 같이 보면 더 이해가 잘 돼. 자, 미연이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미연이가 품사 여전히 뭐예요? 명사죠. 그쵸? 명사야. 그 다음에 예쁘다라고 했을 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똑같이 형용사로 가는 거야. 근데 얘가 해주는 역할은 바뀔 수가 있어. 문장 성분 아까 뭐였어? 예쁜이 관형어였어. 근데 여기서 예쁘다라는 게 관형어야? 아니지. 미연이가라는 뭘 서술을 해주는 거야? 주어가 이렇게 있지. 이 주어를 갖다가 서술을 해주는 거야? 예쁘다, 서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품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근데 문장 성분은 어디에 따라서? 문장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물어봤을 때 이게 품사를 물어보는 건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역할이냐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냐. 그거랑 차이가 있다. 됐어요?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품사는 뭐라고 했지? 아까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가지고 뭘 나눈 거? 문장에서 그 단어들의 종류를 나눈 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등등등. 이렇게 나눈 걸 우리가 품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의미에 따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거 쭉 나와 있는데 의미에 따라 구분하는 건 우리가 앞에 프린트에서 이미 다 채웠던 내용이라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형태에 따라서 아까 뭐만 가변어라고 얘기했지? 용어만 동사, 형용사지? 동사, 형용사만 가변어라고 했었는데 여기 중에서 그러면 불변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조사도 불변에 들어가. 왜? 을을, 이가 이런 거 변해 안 변해? 형태가 안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요 형태가 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올 때 밑에를 봐. 개념 꼭 예외가 있으니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 뭐라고 했지? 불변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불변어가 맞는데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달라져. 가변어의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조사 중에서 뭐만 가변성이 있는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학교 시험에서 몇 년주 단골로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수험생이다. 이다로 끝났어. 근데 이게 변할 수 있어. 의문형으로. 네가 그러고도 수험생이니? 물어볼 수 있어. 의문형이 될 수 있지. 그래도 얘는 뭐야? 서술격 조사 이다의 형태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수험생임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이런 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다의 형태가 바뀐 거다. 가변어의 특성을 가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어가.
그래서 이런 이다가 있고 뒤에 있는 기능을 따라 나눈 것도 앞에서 다 한 거야. 체언이냐 뭐 용언이냐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7쪽을 볼게요. 윤회정 파트 보면 이게 품사 중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갈 거는 뭐냐면 체언이랑 용언까지만 선생님이 나갈게. 부사랑 조사랑 그런 건 다음 주에 하고. 자, 먼저 체언부터 다시. 이거 진짜 이제는 모르면 안 돼. 중학생도 다 아는 거야.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뭐라고? 체언이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체언을 꾸며주는 게 뭐라고? 관형어 혹은 관형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래 체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 얘가 주어의 기능을 하는 걸 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라고 했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얘기했죠. 명대수. 네, 이래는 말이야. 체언은 뭐가 결합해서 조사가 결합했을 때 보통 격을 나타내주는 격투사가 조합을 했을 때 주어 이외에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 서술어 등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체언은 명대수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 명사, 대명사, 수사에 1부터 10까지 다 나와 있다라고 했어. 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세요. 먼저 명사부터 가겠습니다. 자, 명사 아까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명사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구분할 때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얘들아 이 중에서 사실 1, 2, 3번은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4번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도 개념 살펴보는 거니까 1, 2, 3번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용 범위에 따라 가지고 알고 있어. 보통 명사는 얘들아 뭐 세상에 여러 가지 있는 거야. 색이든 에어컨이든 향수든 양초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지 그런 걸 보통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명사 말고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선생님, 딱 하나밖에 없는 재민이 이런 식으로 하나 있는 거 얘를 갖다가 고유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유명사. 그래서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고유의 기호를 붙인 거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 있고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유정이라고 했으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무정이라고 했으니까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유정은 누구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 사람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물도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유정명사. 아니면 무정명사, 감정이 없는 거, 미생물이나 식물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정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실질, 물리적으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야. 자, 책상, 에어컨, 책 이런 거 다 눈으로 보이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얘네들은 뭐야? 구체명사지. 근데 추상명사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 행복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감정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것도 다 될 수 있죠. 예시를 들면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등등등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4번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립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자 이거는 계속 나와요. 자립성 여부에 따라서 자립이라는 건 뭐야? 얘가 혼자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자립. 그 다음에 자립하지 못하는 거. 다른 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존명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의존명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얘는 다른 말 아래 기대어 쓰는 거야. 이 말은 즉슨 얘는 앞에서 꾸며주는 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예시 하나만 볼게요. 철수 이야기만. 자립인지 의존인지만 얘들아 보지 말고 다 보지 말고 생각해봐. 철수라고 이야기했어. 철수 혼자 쓸 수 있지. 철수 영희 혼자 쓸 수 있는 이름이야. 무슨 명사야? 자립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산도 마찬가지야. 홀로 쓸 수 있지. 근데 마지막에는 세 번째 것. 혼자 쓸 수 있어? 나는 것이야. 것. 무슨 것? 물어보게 되잖아. 이런 애들을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하는 애가 꼭 필요한지 한번 해볼게. 자, 철수는 산의 것을 좋아한다. 말돼?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건데 물어보게 되잖아. 앞에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수식해주는 친구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의존명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일단 밑에 추가적으로 당연한 내용인데 나와 있어. 얘들아, 고유명사는 아까 세상에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표현이 안 돼? 복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이런 게 안 돼.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문법적으로는 복수를 의미하는 뭐뭐들이 붙을 수가 없어. 예시를 볼게요. 이효리 예시가 있어요. 보시면 이효리들은 핑클의 리더로 데뷔하였다. 말 돼? 이효리가 여러 명이 아니잖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예외가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문학적인 표현으로서는 될 수 있어. 미래의 이효리들이 열심히 노래와 댄스를 연습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효리처럼 좋은 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지. 이런 거야. 미래의 김연아들이 피겨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이랬을 땐 된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뿐이니까 당연히 뭐랑 관련도 없어?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수. 봐봐. 모든 설악산이라고 얘기했고 또 두 설악산이라고 해서 세상에 설악산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 관련된 표현들은 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의존명사 얘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의존명사 중요합니다. 보세요. 의존명사에는 별표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식해주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근데 의존명사라는 애 이름을 잘 봐. 명사지, 체언이지. 체언을 꾸며주는 거 뭐밖에 없어? 관용어밖에 없다라는 거야. 관용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존명사는 반드시 관용어가 필요한데 의존명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일단 형식성 의존명사가 있고요. 단위성 의존명사가 있습니다. 별게 아니에요. 의존명사는 아까 것처럼 보통 뜻이 없어. 그걸 형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희박한 의존명사를 얘기를 합니다.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것, 따름, 지, 채, 만큼. 얘가 원래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봐. 뜻 따로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수식해주는 말이 떨어져서도 안 돼요. 사람을 것이 중요하다. 말 안 되고. 그저 따름이다. 말 안 되고. 그를 지도 오래되었다. 안 되고. 모자 채로 자면 안 돼. 안 되고. 먹을 먹어라. 말 안 되지. 자, 만큼 먹어라.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뭐가 필요하다? 관용어가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의존명사가 있어. 뜻은 있어. 앞에 있는 애랑 조금 달라. 수량 단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수량 단위라는 건 어떤 물건을 세는 단위인 거야. 몇 개, 몇 켤레, 고등어 한 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대상이 꼭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한 켤레, 사람 2명, 쌀 한 말,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의존명사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쓸 거는 의존명사를 그러면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자, 의존명사. 의존명사를 정리해 봅시다. 앞에서 있었던 특징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종류 두 가지 있었어요. 간단하게 쓰면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죠. 의미가 없는 경우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예시들을 써볼게. 것, 따름, 그 다음에 뿐, 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거 켤레, 뭐 개, 그 다음에 뭐 한 손, 한 돼 이런 거 다 되지. 그런 것들을 의존명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는 앞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지? 수식하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이걸 바탕으로 구분하면 쉬워. 수식하는 말이 있다는 거.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얘들아 한국어에서는 무조건 띄어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존명사 앞에 무조건 띄어쓰기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옆에 있었던 예시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띄어쓰기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식해주는 말, 다른 말로 했을 때 관용어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어.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관용어를 만들어주는 동사형용사와 관용어를 역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관용사용어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용사용어미라고 해요. 관용사용어미가 있는데 관용사용어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니은으로 끝나거나 는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뭐뭐 리을로 끝나거나. 나는 지금 집에 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것이다 말 안 되지. 갈이라는 꾸며주는 친구가 필요해. 갈. 근데 뭘로 끝났어? 리을로 끝났어. 가. 원래 형태 뭐지? 가다. 가. 이런 표현인데 거기다 뭘 붙였어? 리을을 붙여가지고 것을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체온을 꾸며주기 위해 가지고 관형어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있으면 뭐다? 의존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됐나요? 됐나요? 의존명사 차이. 혼자 쓸 수 없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로 가봅시다. 대명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제기대명사가 있어요. 일단 1인칭, 2인칭, 3인칭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인칭을 나타내주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시를 해주는 대상이라고 해서 지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칭 대명사 뭐예요? 나, 1인칭, 나지? 그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 너, 있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제3자, 그가 있겠지. 그런 걸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뭐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영어에도 나오지만 제기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제기대명사.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시가 보면 저, 자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자기라는 건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줄 때 쓰는 게 제기대명사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앞에서 있었던 2인칭 대명사가 있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칭해 주는 거야. 당신, 뭐 그러고도 선생이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인칭 대명사가 맞아. 근데 형태는 똑같은데 당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요즘에는 이런 높임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게 맞지. 당신이란 표현이 우더른을 높일 때 사용될 수가 있어.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으셨을 때 미인이셨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그래서 누군가 존중해주는 표현을 쓸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당신 누구야? 할머니야, 할머니. 제기대명사야. 앞에 나온 당신이랑은 다른 거야, 제기대명사로서. 당신이 젊으셨을 때 미인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약간 서울말 있잖아. 80년대 서울말에서 옛날 방송 같은 거 보면은 기성세대하고 그 다음에 뭐 신세대가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거 있어.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요즘 기성세대 분들은 너무 당신들의 뜻을 저희한테 강요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 당신들인 거야. 그 당신은 누구 가리키는 거야?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건데 그분들을 낮춰 부를 수 없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낮춰 부르는 표현이야.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당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 이게 뭐다? 제기대명사로서 우더른을 높여주는 표현으로 쓰였다. 그래서 2인칭 대명사랑 차이가 있다. 됐어요? 됐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의고사에 나오면 애들이 다 틀려. 자, 보시면 사물을 지시하는 거하고 장소 지시하는 거. 사물 뭐야? 이거 저거 그거. 장소 여기 저기 거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 미지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칭 대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지칭. 그 다음에 부정칭이 있어요. 자, 미지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야. 얘가 아직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세요? 누가 두드렸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내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미지칭. 자, 그 다음에 부정칭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배드가 아니에요. 아닐 부자에다가 정할 정자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해지지 않을 거야.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무는 누가 될지 모르지.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지칭을 한정하지도 않은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요. 미지칭과 부정칭 대명사도 있다. 여기서 확인해줘야 될 거는 제기대명사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사는 뭐 별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양수사, 서수사에 대한 내용이고 수사의 종류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유어계하고 한자어계 해가지고 나눌 수가 있어요. 고유어는 얘들아 뭐야? 순우리말이란 얘기지? 한자 없는 거.
자, 먼저 처음에 들어갈 거 양수사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고유어지. 근데 개수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한자죠. 그 다음에 서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고유어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한자어계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보통 공장 같은 데서 많이 써. 제1 공장 이런 식으로, 제2 공장 이런 식으로 한자어계에 쓴다. 여기까지 한 거 명사, 대명사, 수사고요. 그 다음에 용언 하면은 우리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용언을 볼게요. 일단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 있었죠? 동사의 종류하고 형용사의 종류는 별게 없습니다. 성질에 따라 가지고 얘가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 영어에도 나오죠? 필요로 했을 때는 뭐라고 하지? 얘가 필요하다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뭘 요구한다? 목적어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게 타동사가 되는 거고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자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죠. 자, 뭐 피다로 해볼게. 꽃이 피다라고 했을 때 무언가 피어나다, 피다라는 거는 목적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시면 먹다라고 했을 때 뭐를 먹는데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미의 변화 여부에 따라서 얘가 어떤 식으로 용언이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야. 그게 규칙적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규칙, 리을불규칙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게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동사의 종류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종류, 성상하고 지시형용사가 있어. 성상은 아까 그대로야.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줄여서 성상, 동용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시형용사는 뭐냐면 이거는 지시대명사랑은 조금 달라. 이거 저거 그거 같은 게 지시대명사고 얘네들은 서술해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야. 그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앞에 지시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뭐 보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다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본용어과 보조용언 이거 헷갈리니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용언에서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야.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이라는 거 있어. 자, 본용언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본용언 뭐겠어? 중요한 부분인 거야.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본용언, 그거를 보충해 준다라고 해서 보조용언이라고 하는데 보조용언은 뜻이 없고요. 본용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지 볼게요. 자, 포기해 버렸다. 포기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얘들아, 뒤에 있는 버렸다가 포기해서 이렇게 버린 거야? 아니지. 버리다의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놀고 싶다. 싶다의 의미 있어요? 없어요. 뒤에 따라온 애들이 뭐야? 보조용언이란 얘기야. 보조용언. 자, 해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뒤에 있는 거 의미 없죠. 도전해 보다. 진짜 보는 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한다?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본용언, 보조용언 있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일단 본용언하고 본용언이 같이 붙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다른 게 끼어들어가도 문제가 안 돼. 각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의미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본용언과 본용언 사이에선 서와 같은 다른 문장이 끼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서는 끼어들어서는 안 돼. 왜냐? 보조용언이 하는 역할 자체가 본용언을 보조해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없다.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예시를 통해서. 자,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들고 갔다, 들다, 가다라는 각각의 본용언이 있는 거야. 들고 가다 같이 있는 거야. 뜻이 있어서 들고서 갔다 되죠. 들고 학교에 갔다. 중간에 못 끼워도 문제 없는 거야. 근데 보조용언이 있으면 문제가 돼. 자, 먹어버렸다. 먹어서 버린 거 아니라고 했어. 근데 거기다 서류 붙였어. 먹어서 진짜 버린 게 돼버리잖아. 의미가 달라지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고 싶다, 자고서 싶다? 말 안 되고요. 가지고 싶다, 가지고서 싶다? 말 안 되고요. 자, 먹어보았다라고 했을 때 먹어서 보았다. 이건 진짜 먹어가지고 이렇게 본 거잖아.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용언하고 보조용언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리. 위에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아까 뭐라고 했지? 보조용어는 뭐가 없어? 뜻이 없어. 보조용어의 뜻은 따로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냐면 띄어쓰기는 합니다. 띄어쓰기를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어떤 지문에서는 그거를 허용해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죠. 본용어과 보조용어 사이에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본용어, 보조용어 사이에 문장 성분이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 본용어, 보조용어. 자, 마지막으로 동사, 형용사 이야기를 볼게. 아까 쌤이 동사, 형용사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얘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여부를 따라가지고 구분을 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 대표적인 건 맨 처음에 나온 니은을 붙여보는 거야. 니은을 붙였을 때 어색하면 형용사라는 건데, 예시를 들면 달린다는 말이 돼. 근데 예쁜다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형용사는 애초에 그 기본형, 예쁘다라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현재형을 나타내주는 어미로 쓰이기 때문에 변화 없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을 붙였을 때 어색하면 뭐라고 본다? 형용사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헛갈릴 때가 있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알아두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어. 현재 시 선언말 활용이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예시만 볼게. 밥을 먹는다 말 되지. 근데 예쁜다, 닳는다 말 안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형태인데 얘가 해주는 역할이 다를 때가 있어. 아까 관형사형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다라고 했었어. 산을 보는 나라고 해서 뭐뭐 하는 니은 들어가 있지. 그랬을 때 동영사일 땐 말이 돼. 형용사일 땐 말이 안 된다고. 자, 닳는 과일 말 안 되죠. 니은 붙였을 때 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의도 목적하고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려고 한다, 먹으러 간다 이런 식 말 되는데 아름다우려 한다, 아름다우러 간다 말 안 되지. 예쁘다는 상태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으러 말고 어라 알아도 말도 안 돼. 자, 예쁘자라고 해서 예쁠 수가 없잖아. 그건 청유하는 것도 아니고 예뻐라도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먹어라 먹자는 말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진행사 뭐뭐 하고 있다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현재형이랑 같은 거야. 아까 예쁘다라는 형용사 같은 건 현재형 어미가 그냥 기본형으로 예쁘다 이렇게 쓰인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고 있다도 안 돼. 먹고 있다 말 돼요. 예쁘고 있다 어떻게 예쁘고 있는데 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내용 한 거야. 품사에서 뭐가 있었지? 얘네들은 뭘로 끝나? 사로 끝나는 거였고 9가지 있었고 얘랑 뭐랑 구분해야 돼? 문장 성분이랑 구분을 해야 돼. 문장 성분은 총 몇 개? 7개. 품사는 9개가 있었고요. 문장 성분은 얘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관심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어. 문장 성분 달라질 수 있지. 품사는 달라질 수 없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고 다시 한번 체언의 뭐 있어? 명대수 있고요. 뭐의 꾸밈을 받아? 관형어나 관형사의 꾸밈을 받아. 그 다음에 용어에 뭐 있어? 동사, 형용사 있지. 용어는 누가 수식해줘? 부사어 혹은 부사가 수식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 제기대명사 있었고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있었고요. 의존명사 있었고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비문학이 있는데 표정 안 펴? 그래서 과정집에 있는 44쪽, 45쪽에 있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가지가 있어요. 자, 제목이 뭐였어? 광고의 조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만들 때 있어서 심리학적인 것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씁시다. 자,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간격 띄워가지고 쓰세요. 선생님 아예 오른쪽에 써버릴게. 고전적 조건화가 있고 그 다음에 조작적인 조건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조전적인 조건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일단 보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 보면 자극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 무조건 자극이라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무조건 자극이면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조건 자극이 있으면 무조건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써야죠? 자, 그 다음에 중립자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자극을 중립자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립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무반응이야 사실은. 중립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조건자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이 중에서 우리 이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얘가 조건자극이 될 수 있느냐. 무조건자극하고 중립자극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뭉쳐서 되면 조건자극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무조건자극이라는 건 뭐겠어? 내가 얘를 봤을 때 무조건 행복한 거야. 무조건 기쁜 거야. 개로, 파블로프의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조건 자극은 고기예요. 음식. 강아지한테, 개한테 고기를 주는 거야.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얘가 고기 보자마자 침을 흘려 먹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반응이야. 당연히 나오는 거지, 생리학적으로. 근데 중립자극이란 게 있어. 종소리가 있습니다. 얘들아, 강아지한테 종소리 울려봤자 걔는 시끄러울 뿐이야. 얘한테 별로 도움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반응이 없었어. 무반응이야. 중립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얘가 뭐가 돼? 조건자극이 될 수가 있어. 뭘 반복하면? 종소리 울리고 고기 주고 종소리 울리고 고기 주고 그럼 나중에 얘가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린다라는 얘기야. 그게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잖아. 조건자극이 종이 되고 그랬을 때 조건반응 침을 흘린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뭘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방금 봤잖아. 고기랑 종소리를 같이 종소리를 울리면서 고기를 줬으니까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다? 고전적인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건화가 광고에 적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거죠. 유명 연예인이라는 무조건 자극이랑 제품이라는 중립 자극을 섞어서 제품을 조건 자극으로 만드는 거야. 미백 제품을 피부 하얀 유명한 연예인이 썼어. 그러면 이 제품을 쓰면 나도 피부가 하얘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게 조건 자극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뭐라고? 광고가 어떤 식으로 고전적 조건화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고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옆에 있는 조작적 조건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상은 뭐야? 너 잘했다 하고 주어지는 거야. 여기를 치면 뭐야? 고기지. 고기 같은 걸 보상이라고 하는 거야. 보상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강화는 뭐겠어? 이 행동을 계속하는 거. 고기 주네? 이거 다시 한번 해야지. 고기 주네? 다시 한번 해야지. 까마귀가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그 쓰레기 모으는 역할로 많이 하잖아. 어디 쓰레기 주워와가지고 어디 장치에 넣으면 거기서 먹이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걔가 그 행동을 반복하지. 그런 걸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강화에는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라는 게 있대. 부적 강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을 때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어휘 측면에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정적이라는 건 얘들아 수학으로 치면 플러스야. 그 다음에 부적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강화에도 종류가 있어. 정적 강화는 내가 진짜 보상을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칭찬 스티커가 있어요. 칭찬 스티커. 아니면 상점 제도라든지. 칭찬 스티커 뭐해? 너 잘했어? 이거 청소했네? 잘했어? 칭찬 스티커 붙여줄게. 이거 뭐야? 잘했을 때 어떤 플러스적인 요인을 주는 거야. 정적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너 이거 했어? 잘했네. 내가 뭐 하나를 면제해줄게.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거 있어. 너 숙제 해왔어? 너 여기까지 친구 도와줬어? 그럼 너 오늘 반청소 명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벌점, 벌 같은 걸 없애준다는 얘기야. 반청소 명제.
이런 걸 뭐라고 해?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가 있어요. 그 강화를 갖다가 또 종류를 나누기를, 이거 뒤에 나와요. 다음 쪽 보시면, 자, 조작적 조건화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강화도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의 종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고정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격 강화가 있습니다. 아, 간격 강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아, 변동 강화부터 먼저 나왔네. 변동 강화. 그 다음에 간격 강화하고 비율 강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광어에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고정이랑 변동이란 말은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얘가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아예 없으면 늘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고정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변동 강화,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어떤 시기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변화가 있으면 변동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간격 강화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얘가 시간마다 뭐 몇 시간마다 이거 줄게, 3시간마다, 5시간마다, 6시간마다 이런 거를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율 강화는 횟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너 이거 3번 사면 내가 하나 더 줄게, 3번 더 사면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가지의 강화가 있고,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또 4가지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4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합치면 돼요. 고정이 있고 변동 강화가 있는데 그거의 간격인 거야. 고정, 간격, 강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간격, 강화가 있고요. 자, 이거는 간격을 고정시키고 앞에 고정이냐 변동이냐 차이였어. 밑에는 뭐가 있겠어? 고정, 비율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변동 비율 강화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그냥 쭉 개념들만 나와 있어가지고 이해가 약간 안 될 수 있어. 얘는 예시를 조금 써보자. 고정 간격 변화라는 건, 얘들아 말을 잘 봐.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 아까 뭐라고 했지? 간격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월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얘들아, 월급은 어때? 고정적인 시간이 있는 거지. 그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한 달마다 매월 1일날 주고 매월 1일날 주고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변동 간격 강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랜덤 쪽지 시험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랑 관련이 있어? 며칠마다, 3일마다, 5일마다, 7일마다. 근데 그게 항상 3일인 게 아닌 거야. 3일이었다가 5일이었다가 7일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어떻게 하는 거야? 변동하는 거야. 시간이 변동하는 거. 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거. 근데 얘는 뭐야? 비율이랑 관련이 있어. 횟수랑 관련이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고정 비율 강화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음식 회사의 이벤트랑 관련이 있지. 뭐 5회 사면 5회 구매 시 뭐 1개 증정. 이거 뭐예요? 횟수가 정해져 있어. 횟수랑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 몇 회로? 5회로 정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변동 비율은 뭐냐면 비율은 비율인데 그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도박이 있는 거지. 슬롯 머신이 있어요. 슬롯 머신 얘들아 뭐예요? 해본 적은 없겠지만 나도 해본 적은 없어. 이렇게 럭키세븐이 나와야지 잭팟이잖아.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지. 그 경우의 수가, 횟수가 정해져 있어? 아니지. 어떤 사람 운 좋으면 진짜 한 번만에 잭팟 터지는 사람이 있고 100번, 1000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횟수가 어때? 고정되어 있지 않아. 오해하면 되는 보장이 아닌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돼가지고 계속 하는 거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변동, 비율 강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정도 내용이 끝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둔 예시고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런 실제 예시들을 주고 얘가 어느 강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형태가 좋아서
다루려고 했어요. 이 정도 내용이면 됩니다. 정리 다 됐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요. 이번 주 숙제는 뭐겠어? 유진쌤이 내주는 숙제랑 선생님 항상 있는 비문학 숙제, 그 다음에 윤혜정 오늘 나간 진도 부분 있지? 거기, 그 다음에 비문학 항상 풀어온 숙제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